지금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의 본질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이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은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한국의 보수 우파를 전부 청산하자.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서 한국 보수 우파를 전체를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서 내년 총선에 이기고 그리고 사회주의 개헌을 통해서 남북 연방정권으로 가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에 건국절 파동을 일으킨 일이 있죠. 건국절 파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상해 임시정부 수립한 날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건국일을 정하고 그래서 금년이 건국 100주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도 주장했듯이 소위 나라가 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일제히 나라가 뺏겨버렸는데 주권도 없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고 두 번째 이제 3.1절 기념식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선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일본의 반응을 기다렸다가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마자 대대적으로 반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일 경제전쟁의 본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65년 체제 부정입니다.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전체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그 당시 한일협정을 주도했던 박정희 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한국 보수 정당의 뿌리였던 박정희 정권을 부정하면서 한국 보수 세력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5년 체제는 그 당시에 미흡했지만은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없던 청구권 자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청구권이 미흡했다,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으로 36년간 우리가 지배를 당했는데 어떻게 돈이 유무상 합쳐서 뭐 6억 불밖에 안 되냐.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생각하면 일견 그게 맞는 듯이 보이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유럽이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남미를 지배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어도 그 지배 상태가 끝나고 난 뒤에 유럽 각 나라가 아프리카나 남미에 식민지 배상을 한 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식민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배상이나 받은 일이 내 기억으로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에 대해서 쭉 수억 달러씩 제공한 그것은 경제협력이라는 그 명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협정 체제를 부정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소득은 좌파들이 소위 한국의 보수 우파 진영의 건국 그리고 산업화 과정 이걸 통째로 부정하고 한국의 70년 역사를 전부 부정하겠다.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 그것이 곧 지금 한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목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수우파 진영을 친일 프레임으로 다 가둬놓고 내년 총선에 압승을 하고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개헌을 통해서 남북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본의 소행이 괘씸하기는 하죠. 또 나쁘죠. 그리고 반일 감정 그거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국제 협업의 시대고 협력의 시대다. 미국과 일본이 원자 폭탄을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미 연방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 포로가 된 당시 20세의 제임스 킹이라는 미군 병사가 일본 철강 회사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밤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가혹한 처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막고 있으나 그를 통해서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이 되었다. 원고가 고생했던 그 참혹한 시절의 그러한 희생들은 후손들의 평화와 그리고 변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들의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그런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 저는 이것을 위장평화회담이다. 절대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 국민의 80% 이상이 저를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당내 국회의원들조차도 막말이라고 비난을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핵 폐기라는 말이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습니까? 한미 당국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북핵 폐기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최근 와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5월 4일, 9일, 7월 25일, 8월 6일 발사를 했고 두 번째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7월 31일, 8월 2일에 발사를 했고 신형 지대지 미사일을 세 번째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3종의 미사일 세트는 과거 미사일과는 달리 첫째, 정확도가 크게 개선이 되어서 유도장치가 없어서는 과거에는 탄착 오차가 매우 컸으나 이번은 유도 가능한 정밀기구의 탑재로 정밀도가 향상이 됐고 두 번째, 신형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을 통해서 우리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체 연료 사용을 함으로써 신속성이 정대가 됐고 네 번째, 중량 확대를 하면서 핵단두 장착이 가능한 한반도 맞춤 핵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한반도 중요 지점 전체를 타겟팅으로 하는 그런 미사일 체제를 갖추었다. 그렇게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판문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회동할 때 문 대통령은 들러리에 불과했죠. 왜 그 당시에 문 대통령이 3자 회동에 참여 못하고 들러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북한의 의도는 북핵을 가진 북한과 또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국가끼리 회담이기 때문에 핵 없는 대한민국은 덜러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실 웃으면서 회담장에 나타나서 악수나 하고 온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서 나는 참 기가 막히다. 또 최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보면 바보, 겁먹은 개, 똥, 횡설수설, 웃기는 것, 도적, 바닥, 온갖 비아냥과 조롱 섞인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도 하고 대한민국에 해도 대통령은 눈만 껌뻑거리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짝짝꿍 하는데 한 사람만 쪼다가 되었다. 그렇게 내 페이스북에 쓴 일도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형 미사일들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전후방할 것 없이 부산, 대구, 광주, 대한민국 전역 어디라도 타격을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북은 핵무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핵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년 전에 워싱턴에 갔을 때도 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나토의 전술핵을 비치하고 있지 않느냐. 유럽보다 지금 한국 상황이, 동북아 상황이 더 위태롭게 되어 있는데 왜 한국은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을 때 미국 측에서 그 당시에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 보고서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고, 미 상원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한미일 전술핵 공유 방안에 대해서 나토식으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2년 전에 저와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그런 북핵 대책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 이제서 반응하기 시작했다. 문 정권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일 경제전쟁 이기자고 남북 평화 경제 운운하면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북한하고 무슨 평화협력을 내서 반일 경제전쟁에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난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일본이 캄보디아와 경제협력을 해서 미국에 대항하겠다, 그런 뜻과 뭐가 다르냐.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안보를 파탄내고 경제를 파탄내고 외교를 파탄내고 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도 파탄을 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해봅니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대통령께서 남북합작으로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남북경제협력으로 소위 일본에 대항하자는 것인데,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본심은 유엔 제재를 팽해서 일본의 경제전쟁을 미끼로 그 핑계로 대북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래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죠. 북한이 무슨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만한 그런 상대 국가가 됩니까? 경제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조하는 것이죠. 지금 개성공단에서 하고 있는 소위 봉제산업만 보더라도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봉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난 이해하기가 어렵다. 마치 일본이 캄보디아와 경제협력을 해서 미국을 넘어서겠다, 그 뜻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3배일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1, 2차 산업이 주종이고 광물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을 경제협력해서 지금 첨단 산업 시대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본심에는 북을 도와서 어떤 식으로든 유엔 제재를 북을 탈피하게 해서 북을 도와줘야 되겠다, 난 그 뜻으로 봤습니다. 본심은 남북경제합작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남북경제합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 지금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남북경제합작을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북핵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핵을 가진 김정은이 밑으로 들어가자는 그 뜻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말을 하는 대통령을 보고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밑으로 들어가자는 소리 아니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라는 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국과도 일제잔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년 전에나 있을 법하던 국채보상운동 운운하는 사람도 있고, 또 IMF 직후에 금모으기 운동 운운하는 사람도 있고, 난 그걸 쳐다보면서 정말 나라가 구한말 고종시대로 가고 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군주가 나라를 거들내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고종이 결국은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병탄당하는 그런 사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통째로 김정은이한테 넘어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정책을 보면서 이 정권에 나가는 방향을 보면서 구한말 고종시대 같다, 내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70년 우리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이 번영을 불과 3년 만에 거들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년 선거 잘 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시고 야당이 밉더라도 야당의 힘을 보태 주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있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폴리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틱 프로패스라는 뜻으로 정치 참여 교수라는 뜻이죠. 교수들이 휴직하고 정치판에 들어왔다가 정치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그것을 폴리패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패스를 교수로 재직 시에 가장 신랄하고 그리고 모질게 비판했던 사람이 조국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원래 조국 교수는 제가 알기로는 모대학 경주 분교에 교수로 있다가 어떤 경위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법대 교수로 왔죠. 그렇게 서울법대 교수로 와서 사실인지 여부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오상방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법대 강의 도중에. 오상방위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오상방위라는 것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를 착각을 해서 마치 자기는 정당방위인 줄 알고 했는데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가 오상방위라는 겁니다. 그럼 오상방위는 처벌을 받게 되죠. 근데 그거를 강의를 하면서 오상방위가 법전에 있는 줄 알고 법전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전에는 형법 제21조 형법 총칙에 보면 정당방위 조항만 있고 오상방위라는 것은 해석상 있는 그런 용어인데 서울법대 교수가 몰랐다는 것은 난 참 의아스럽다. 과연 그게 사실이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내 묵으로 보기도 했을 정도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대 게시판에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부끄러운 동문 1등이 압도적으로 조국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 대일 항쟁에 SNS에 전이대로 나서 있습니다. 2011년도 10월인가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하루에 10번 이상 트위터를 하길래 내가 야단을 남친 일이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 강론을 준비하는데 열정을 쏟아야지 하루 종일 트위터질이나 하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랬지만은 트위터를 갖다가 몇 달인가 한 1개월인가 중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지난번에 항일 문제 가지고 내가 야단을 한번 쳤더니만은 그날 아침 10시부터 트위터 중단한다고 또 그랬죠? 이번에는 페이스북이죠? 근데 중단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항일운동에 나서고 있어요. 또 자기를 비난하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태극기 부대 같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분이 그렇게 폴리패스를 비난을 하다가 자기가 전형적인 폴리패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만둬야죠. 티오만 따먹고 다른 사람 영입할 수도 없어요. 교수 자리 티오가 조국 교수가 따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열심히 하는 게 맞지. 내가 보건대는 열심히 해도 둘 다 안 될 것 같아. 역량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또 법무부 장관에 들어온다고 난립니다. 참 이 나라 법무행정이 이제는 파탄이 나겠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 비슷한 사람이 국방을 맡으니까 안보 파탄이 일어나고 통역관 출신이 전문성 없이 외교부 장관을 맡으니까 외교 파탄이 일어나고 듣도 보도 못한 좌파 경제학자가 들어와서 나라 정책을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고 가니까 경제 파탄이 왔습니다. 곧 아마 법무부 장관이 조국 교수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 나라 법치행정도 파탄이 날 것이다. 70년 이렇게 세운 대한민국이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더운 여름날입니다.